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는 거예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네가 나를 걷게 해주면 2조 5천억을 질지. 회장의 집무실은 항상 조용했다. 겉으로 보이는 고요는 권력자의 여유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다. 4년 전 그날 이후 그의 의자 뒤에는 휠체어가 하나의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도윤은 늘 같은 자세로 앉아 서류에 눈을 붙이는 척했으나 실은 아무 문장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리는 감각을 잃었고 마음은 방향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모두가 회장을 위로하려 했지만 누구도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침묵을 건드리지 못했다. 그는 사고 직후 의사들의 설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두었다. 다시는 걷기 어렵습니다. 그 문장이 도윤의 삶을 얼어붙게 했다. 의료진은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세계적 명의를 불러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남은 것은 서류가 아니라 절망뿐이었다. 사무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번져 있었고 그 빛은 도윤에게 더 차갑게만 느껴졌다. 하반신이 마비된 뒤 계절을 느끼는 감각마저 희미해진 것만 같았다. 시간이 멈췄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반복됐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던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혹시 회장님이신가요? 작고 맑은 목소리였다. 이곳에서는 좀처럼 들리지 않던 소리였다. 경호팀도 비서진도 예상하지 못한 방문.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민 건 11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소녀의 뒤에는 한 여자가 숨을 가다듬으며 따라 들어왔다. 단정한 옷차림, 지친 표정. 아이의 어머니인 듯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이가 먼저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다리가 아파서 못 걷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방 안전체를 가르는 듯했다. 어른이라면 감히 꺼내지 못했을 문장이었다. 도윤은 눈썹을 미세하게 찡그렸다. 아이의 말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어머니가 당황한 듯 아이의 손을 붙잡았다. 지우야, 그만하자. 회장님이 바쁘신데. 그러나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 고칠 수 있어요. 회장님 다리.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사고 이후 수백 명이 했던 말, 그러나 누구도 이루지 못한 약속. 그런데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것 같은 아이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도윤은 입을 열었다. 내가? 너 같은 아이가? 네. 대신 정말 마음을 열어주셔야 해요. 아이의 태도는 이상하리만큼 담담했다. 마치 오래 준비해온 이야기처럼 자연스러웠다. 도윤은 처음으로 어깨를 뒤로 젖히며 휠체어를 바라봤다. 누구의 말도 믿지 않았던 지난 4년.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말도 안 되는 가능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이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이상한 말을 해도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아이가 사람의 마음을 잘 본다고 말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서 도윤은 그 말을 흘려들었다. 중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아이가 방금 전 한 문장이었다. 내가 내 다리를 고칠 수 있다면 대가는 뭘 원하는데? 그러자 아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머니를 올려다봤다. 민정은 놀란 듯 고개를 저었지만 아이는 조용히 또렷하게 말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회장님이 다시 걸을 수 있으면 좋겠어서요. 아이의 눈동자는 순수했다. 억지스러운 욕심도 욕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러나 도윤은 평생을 의심 속에서 살았다. 그는 서류철을 천천히 덮으며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들려준 적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가능하다면 내 재산 절반을 주지. 순간 사무실은 정적에 잠겼다.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이는 잠시 눈을 크게 떴다. 진심이세요?
내가 걷게 해준다면 2조 5천억. 그 정도 값어치는 하지 않겠나. 그는 도박을 건 것이 아니었다. 이미 잃을 것이 없었다. 걷는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이의 대답은 짧았다. 그러면 시작해도 돼요? 도윤은 왜인지 모르게 이 작은 아이의 확신에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 4년 동안 어떤 명의도 건드리지 못한 깊은 내면의 얼음이 미세하게 금이 가는 듯했다. 그래, 내 방식대로 해봐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의 앞에 앉았다. 잠시 그의 다리를 바라보더니 손바닥을 살며시 올려놓았다. 그 순간 도윤은 이상한 따스함을 느꼈다. 오래 잊고 지냈던 온기였다. 소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회장님 마음이 먼저 걸어가야 다리도 따라올 수 있어요. 지금은 회장님 마음이 스스로를 가둬놓은 상태예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은 기묘하게 가슴 깊은 곳을 흔들고 있었다. 창밖의 바람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멈춰있던 시간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 그의 눈빛은 아주 조금 변화하고 있었다. 그들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세상 모든 의학이 포기한 남자와 마음을 읽는 작은 소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거대한 진실의 실마리가 이 순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우와의 첫 만남 이후 회장의 집무실 공기는 어느새 다른 결을 띠고 있었다. 그날 이후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가 올 시간에 맞춰 책상 위를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다. 아무 일도 기대하지 않던 삶에서 아주 작은 기다림이 생긴 셈이었다. 지우는 매일 비슷한 시각에 나타났다. 학교가 끝나면 먼 길을 돌아 이곳에 오는 듯 신발에는 늘 먼지가 묻어 있었다. 민정은 그런 딸을 보며 어딘가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이는 오히려 당당했다. 두 사람은 그저 회장의 삶에 예상치 못한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도윤은 처음에는 그들이 오는 이유를 의심했고 아이의 말들을 흘려듣기도 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그는 문득 깨달았다. 아이가 자신에게서 얻으려는 게 없다는 사실을. 순수한 의도로 시작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지우가 회장의 다리 앞에서 조용히 손을 올려놓는 순간들, 그 순간마다 방 안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얼어붙은 마음을 누군가 가만히 녹이는 듯한 느낌. 4년 동안 어떤 치료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변화였다. 회장님, 오늘은 마음속에서 가장 무거운 걸 하나 꺼내봐요.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이상하리만큼 깊이가 있었다. 무거운 거? 네. 회장님이 혼자서 끌고 다니는 짐이요. 도윤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래전부터 익숙한 회색 하늘이었으나 그날따라 훨씬 더 탁하게 느껴졌다. 4년 전 그날 비가 내리고 시야가 흐려지고 브레이크가 늦게 반응했다. 그리고 결국 회사의 김 과장이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죄책감이 그의 다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졌던 날들. 의사들이 신경 자체가 손상됐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죄 때문이겠지. 그 순간 지우가 한마디 했다. 그날 회장님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도윤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회장님 마음이 스스로 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걷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는 단정적인 말투였지만 어른처럼 엄격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우는 다시 회장의 다리에 손을 얹고 말했다.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도록 먼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은 어딘지 낯설고 이상했고 동시에 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이 평온한 흐름을 부수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도윤의 유일한 혈육이자 회사의 경영 전면을 맡아온 고모부장 정미였다. 정미는 날카로운 힐소리를 내며 사무실 문을 열었다.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고 시선은 모녀를 향해 곧장 날아갔다. 회장님, 이분들은 또 누구죠? 그 질문 속에는 이미 판단이 들어 있었다. 민정이 순간 몸을 굳혔다. 지우조차 조용히 손을 내리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도윤은 피곤하다는 듯 눈을 감으며 말했다. 내가 초대한 사람들이다. 정미의 억눌린 표정이 단번에 드러났다. 재산 5조를 움켜쥔 집안의 중심이 흔들릴까 두려워하는 사람 특유의 표정이었다. 회장님, 요즘 이상한 소문도 많습니다. 정체도 불분명한 사람들이 회장님 곁에 들락날락하면 너무 말이 많다. 도윤의 짧고 단단한 말 한마디에 방 안의 온도가 떨어졌다. 정민은 입술을 깨물며 물러난 듯 했으나 눈빛은 그대로였다. 그 눈 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는 게 그대로 보였다. 저 아이만 없으면 모든 게 다시 내 손 안에 들어오는데.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미의 세계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고 그녀는 그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사람이었다. 모녀가 떠나고 난 뒤 도윤은 오래 굳어있던 자세를 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우가 남기고 간 손의 온기가 다리에 남아 있었다. 감각을 잃은 다리에서 따스함을 느낀 것은 4년 만의 일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정말 마음이 걸려 있는 걸까? 정말 내가 저 아이와 함께라면 바뀔 수 있을까? 창밖의 하늘이 조금씩 어둑해지고 사무실에 긴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그림자 끝에서 앞으로 맞닥뜨릴 파국의 전조가 아주 조용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지우와의 마음 치료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치료가 도윤의 삶은 물론 회사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지우가 회장실을 드나들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윤의 하루는 크게 달라졌다. 수없이 누적되어 무표정으로 굳어있던 그의 얼굴에는 아주 작지만 미묘한 온기 같은 것이 깃들기 시작했다. 경호원들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오래 곁을 지킨 비서진은 단번에 알아채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회장이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는 모습도 이전에는 없던 변화였다. 지우의 치료는 특별한 장비도 의학적 절차도 없었다. 아이의 방식은 단순했지만 묘하게 집중력을 요구했다. 그저 회장의 마음에 오래 묻혀있던 그림자를 하나씩 들춰내고 묵혀있던 무게를 말로 꺼내도록 유도하는 과정이었다. 회장님, 그날 있었던 일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먼저 떠올라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묻자 도윤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말하고 싶지 않다. 말하려고 하는 게 치료의 첫걸음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말 자체는 단호했다. 자극적이거나 억지스러운 위로는 없다. 대신 정확히 통증을 짚어내는 손길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오랫동안 마음을 닫은 채 살아온 사람이었다. 권력자의 얼굴 뒤에 감춰둔 상처를 꺼내는 일은 그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회의록이나 재무제표의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나 때문에 사람이 하나 죽었어. 지우는 크게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었던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스스로 벌을 주고 있는 거죠.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질책도 변명도 하지 않는 아이의 어투는 그를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숨겨둔 진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했다.
그러나 이 조용한 치유의 시간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문 밖에서 힐이 바닥을 찍는 소리가 울렸다. 고모부장 정미였다. 문이 열리며 차갑게 정리된 목소리가 방 안을 베었다. 회장님, 사내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최근 몇 주간 지출 내역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고 외부에서 불필요한 인력들을 들이는 것 같다고요. 그 말은 모녀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도윤 뒤에 서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도윤은 서류철을 덮으며 말했다. 밀려? 그저 내 개인적인 일이다. 회사 일과는 상관없어. 정미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다. 회장님, 요즘 판단이 흔들리신 것 같아 걱정됩니다. 아이 하나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돌팔이 같은 치료를 믿고 계신다는 소문도 돕지 않아요. 그 말은 사실상 모욕이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민정은 얼굴이 굳어졌다. 저희는 그런 의도로 온 게 아닙니다. 그저 변명은 필요 없어요. 정미가 날카롭게 잘랐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녀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회장의 곁에 붙은 작은 아이 하나가 그녀의 계획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한 듯했다. 정미는 마지막으로 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척하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면 저도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회장님께서 직접 지셔야 합니다. 말은 공손했으나 속뜻은 분명한 협박이었다. 문이 닫히자 회장실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전의 고요와는 성질이 달랐다. 마치 무언가 큰 폭풍이 다가오는 앞자락에 선 것처럼 숨겨진 긴장감이 서 있었다. 도윤은 지유에게 조용히 말했다. 괜찮겠느냐? 아이의 대답은 짧고 흔들림 없었다. 네. 회장님만 괜찮으면 돼요. 그 말은 그의 마음 어디 깊은 곳을 건드렸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던 남자가 드디어 누군가를 믿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민은 이미 다른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숨겨둔 서류들을 꺼냈다. 장부 조작, 비자금 계좌, 허위 보고서들이 층층 쌓여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이 회장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4년 동안 틈틈이 관리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회장이 다시 감각을 되찾는 듯한 모습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저 아이 때문에 회장님이 예전의 판단력을 회복하기라도 하면 모든 게 끝장나. 정민은 손가락을 세게 물어뜯으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저 아이를 절대 회장님 곁에서 떼어놔야 해. 그녀의 눈빛은 이미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날 이후 정미의 방에는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무당을 불러 모녀를 불길한 존재로 몰아가려 하고 회사 내 소문을 확대하며 민정을 사기꾼으로 낙인 찍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됐다. 지우는 그 모든 기류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회장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치료를 묵묵히 이어갔다. 그러나 평온한 치유의 흐름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바닥 아래에서 꿈틀대던 진실이 곧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도윤의 세계를 흔들어 놓게 된다. 지우가 회장의 곁을 찾기 시작한 지 2주가 가까워질 무렵 회사 안팎에서는 묘한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했다. 회장이 어린아이를 곁에 둔다더라. 정체 모를 모녀가 회장의 사생활을 좌우한다더라. 같은 소문이었다. 소문은 마치 불길처럼 번져나갔고 그 중심에는 고모부장 정미가 있었다. 정미는 겉으로는 조용히 회장실을 지켜보는 듯 했지만 뒤에서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모녀를 의도적으로 불길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무당을 불러들였고 일부 직원들에게는 비밀리에 뒷돈을 건네어 악의적인 구설을 확대시켰다. 그 아이 귀신이 보인다더라. 회장님이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헛것에 의지하는 거라는 얘기도 있어. 저 모녀가 회장님한테 사기를 치고 있다는 말도.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이었지만 사람들은 회장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흔들린다는 흥미만으로도 기꺼이 입을 모았다. 권력의 중심 가까이에 있을수록 소문은 더 쉽게, 더 악의적으로 만들어지는 법이었다. 모녀가 이를 모를 리 없었다. 지우는 학교에서도 은근한 시선을 느꼈고 민정은 출근길마다 누군가 자신을 촬영하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그러나 둘 다 회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날도 지우는 평소처럼 회장실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저 왔어요. 낯익은 목소리였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지우의 얼굴에 작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민정도 어딘가 경계하듯 주변을 살폈다. 무슨 일 있느냐? 도윤은 휠체어를 돌려 둘을 바라봤다.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괜찮습니다. 아이가 조금 지친 것뿐이에요. 그러나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당기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회장님은 알아야 해. 아이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도윤은 오히려 자신의 심장이 조용히 수축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4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요즘 들어 자꾸만 말랑해지는 이유는 어쩌면 아이의 이런 정직함 때문인지도 몰랐다. 저희에 대해 나쁜 소문이 돌아요. 지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근데 저희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오래된 습관처럼 턱을 만졌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민정이 답하려 했지만 아이가 먼저 말했다. 회장님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정확한 지적이었다. 도윤은 주변의 정치적 흐름에 누구보다 예민했다. 사업가로 살아오며 수십 번 겪어온 권력의 기류가 지금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 흔들림은 오히려 익숙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의 중심에 이제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그의 심장을 단단히 붙잡아 매는 듯했다. 신경 쓰지 마라. 너희 둘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한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 말은 지유에게도 민정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그 순간 비서실 문이 급하게 열렸다. 회장님, 큰일이 났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완전히 긴장에 잠겨 있었다. 무슨 일이지? 비서는 서류철 한 뭉치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정미부장 쪽에서 무당을 회사로 불러들여 회장님과 이 모녀분이 흉조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일부 직원들은 이미 믿기 시작했고 사내 게시판에는 모녀의 사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차갑게 굳었다. 지우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도윤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다. 온몸의 혈관이 천천히 긴장하는 듯했다. 누가 올렸지? 확인은 안 되었지만 정미 부장 측에서 움직인 건 거의 확실합니다. 잠시 방 안의 공기가 숨을 죽였다. 창밖의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도윤은 조용히 손가락을 떨며 말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군. 그 말세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회장의 손등을 가볍게 짚었다. 회장님, 화내지 마세요. 마음이 더 무거워지면 안 돼요. 아이의 작은 손이 닿는 순간 도윤의 굳은 표정이 천천히 누그러졌다.
아이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따뜻했고 그 온기가 그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모든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단서가 도윤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박 실장이 찾아온 것이다. 사고 당시 운전 기록을 관리하던 이로 그날 이후 도윤을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던 인물이었다. 그는 문 밖에서 한참을 주저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도윤의 심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박 실장의 목소리는 무겁고 떨렸으며 수년 동안 눌러왔던 진실을 토해내기 직전 사람의 목소리였다. 지우는 그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회장님, 오늘은 마음이 많이 아플 거예요. 아이의 말은 예언에 가까웠다. 그날 도윤은 처음으로 알지 못했던 균열이 자신의 삶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 균열은 이내 거대한 폭로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로는 회장의 다리를 묶던 죄책감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첫 번째 전조였다. 박 실장이 회장실 문 앞에 서 있었을 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사람처럼 보였다. 손등에는 차가운 땀이 맺혀 있었고 눈빛에는 오래된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그는 수년 동안 입을 다물어야 했던 짐을 견디느라 몸과 마음이 모두 소모된 듯했다. 도윤은 휠체어를 천천히 돌려 그를 바라봤다. 무슨 이야기인지 말해봐. 박 실장은 목이 굳은 듯 침을 삼켰다. 회장님, 그날 사고 말입니다. 전부 회장님 탓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흔들렸다. 4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자신을 향해 있던 죄책감이 그 순간 처음으로 방향을 잃은 듯했다. 무슨 소리인가? 박 실장은 돌아오지 않을 길 위에 선 사람처럼 깊은 숨을 들이켰다. 당시 브레이크가 정상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전날 누군가가 차량을 만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민정은 숨을 들이켰고 지우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손가락을 꼭 쥐었다. 누군가라니 누구지?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차량 점검표 그리고 정비 기록이 조작돼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제 가족이 위험해질 것 같아서요. 박 실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숨길 힘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도윤은 서서히 두 눈을 감았다. 얼어붙은 기억 속 어둠이 서서히 다른 형태로 변하는 느낌이었다. 그가 4년 동안 죄책감이라고 믿어왔던 것의 실체가 사실은 누군가가 만든 덫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파고들었다. 그 기록을 지금 가지고 있나? 박 실장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여기에 일부 복사본이 있습니다. 원본은 쉽게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속에는 이미 오래전에 작성된 듯한 낡은 문서들과 당시 CCTV 캡처본 몇 장이 들어 있었다. 흐릿한 화면이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차량이 주차된 지하실에서 한 여성이 주변을 살피며 다가오는 모습.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체형과 동작은 너무나 익숙했다.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민정은 조심스레 물었다. 회장님,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도윤은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미다. 그 말이 방 안을 가르는 순간 민정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이의 손이 떨리는 듯 했지만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했다. 그리고 지우가 회장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다. 회장님,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플 거예요.
하지만 고쳐지려면 아픈 걸 먼저 꺼내야 해요. 그 말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도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서서히 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진실은 고통스러웠으나 동시에 그 죄책감의 근원이 자신이 아니라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정미였다. 그녀는 이미 소문이 퍼지는 것을 감지했고 박 실장이 회장에게 향했다는 사실을 비서실을 통해 알아챘다. 눈빛은 초조하게 흔들렸고 손에는 급하게 챙겨온 서류철이 쥐어져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한 척하며 말했다. 회장님, 박 실장 말은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 회장님 돈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박 실장은 크게 숨을 들이켰다. 그건 부장님이 제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정미가 비웃듯 말했다. 있습니다. 박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부장님이 제 계좌로 보낸 침묵 비용 내역입니다. 제가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정미의 얼굴은 그 자리에서 굳었다. 얼음처럼 차갑던 표정은 이내 무너지고 눈빛은 날카로운 공포로 번졌다. 내가 감히 도윤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낮게 말했다. 정미, 이제 설명해봐. 왜 4년 전 차량에 손을 댔지? 정미의 숨소리가 크게 요동쳤다. 회장님, 그건 오해야요. 제가 왜 그러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손끝은 이미 질색하는 듯했다. 지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힘이 있었다. 회장님, 이 사람은 회장님이 다시 걷는 걸 원하지 않아요. 회장님이 약해진 채로 있어야 이 사람이 원하는 걸 계속 가질 수 있으니까요. 정미는 아이를 노려보며 질렀다. 입 다물어. 너 같은 아이가 뭘 안다고. 그러나 도윤이 그 소리를 막았다. 그만해라. 한 문장이었지만 방 전체의 공기를 뒤흔드는 힘이었다. 정미는 벽에 몰린 듯 침묵했고 박 실장은 그 틈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날 사고는 우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겁니다. 도윤의 손이 문서 위에서 멈추었다. 4년 동안 그를 붙잡고 있던 모든 죄책감, 그 무거운 짐의 정체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의 다리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첫 회복이 될 씨앗이었다. 박 실장의 고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 시작은 곧 4년 동안 감춰져 있던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어젖히게 된다. 박 실장의 고백이 끝난 뒤 회장실은 한동안 적막이 흘렀다. 바람 한 줄기조차 들여오지 않는 밀폐된 공간 같았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도윤은 손가락 끝으로 문서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만지며 마치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먼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4년 전의 사고, 그날의 비명,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 김 과장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 그 모든 장면이 한순간에 뒤틀리며 새로운 형태를 만들고 있었다. 자책과 고통으로 덮어두었던 기억이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 정미는 회장의 표정을 살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저 사람 말은 모두 날조입니다. 회장님 혼란스럽게 해서 이득 보려는 증거를 봤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정미는 재빨리 앞으로 나섰다. 그건 조작된 거예요. 회장님, 제 충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러나 그 말은 마지막 기회를 잃은 변명에 불과했다. 지우는 조용히 정미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어른이 가진 어떤 계략도 통하지 않을 만큼 맑고 단단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회장님 마음을 망치지 마세요. 정민은 작은 아이에게조차 밀리는 듯한 기세에 입술을 깨물었다. 넌 대체 뭐길래 넌 지금 내 앞에서 선을 넘었다. 도윤의 날카로운 한마디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정민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그 순간 깊숙이 숨겨두었던 두려움이 표정 위로 떠올랐다. 박 실장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도윤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문서는 사고 전날의 차량 점검 기록. 전체 중 4군데가 수정 흔적이 있었고 브레이크 라인의 압력이 고의적으로 낮춰진 정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부장님이 이걸 숨기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서를 수정하지 않으면 제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건 내가 꾸며낸 그만해. 도윤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녀를 막았다. 그는 눈을 들어 정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4년 동안이나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다리를 앗아가고 김 과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현실. 그 진실의 무게가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잠시 후 도윤은 숨을 길게 내쉬며 힘겹게 말했다. 왜 그랬지? 정민은 말문이 막혀 고개를 든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변명들을 떠올렸지만 회장의 음성 앞에서는 아무것도 힘을 가지지 못했다. 회장님은 너무 흔들리고 계셨어요. 회사도 위험했고 그래서 날 죽이려고 했다는 건가? 도윤의 말이 그녀의 얼굴에 날카롭게 박혔다. 정미가 손을 떨며 뒤로 물러섰다. 아니에요, 회장님. 그런 의도는 절대로. 하지만 서류의 기록과 CCTV 화면, 그리고 박 실장의 증언이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계획된 움직임이었다. 지우는 회장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이제는 아파도 괜찮아요. 아픈 걸 알아야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은 위로라기보다 진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다정한 선언처럼 들렸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4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다리에 처음 감각이 돌아오는 것처럼 마음 한 곳이 뜨겁게 뒤틀렸다. 잠시 후 그는 입을 열었다. 정미, 지금 당장 회사에서 손 떼라. 정미는 순간 숨을 멈췄다. 회 회장님? 경영권에서 내려와. 조사도 받아야지. 그녀는 얼굴을 잃은 사람처럼 뒤로 주저앉았다. 4번의 호흡 끝에 겨우 뱉은 말은 한마디였다. 배신하시는 겁니까, 회장님? 사무실 바닥에 떨어진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도윤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배신한 건 너다. 그 말은 회장실을 가득 채운 4년간의 침묵에 대한 어떤 결론처럼 들렸다. 정민은 결국 보안팀에 의해 회장실 밖으로 호송됐다. 문 한 짝이 탁 닫히는 소리가 어색한 여운을 남겼다. 도윤은 휠체어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지우가 조용히 다가오자 그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아니었던 걸까? 지우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회장님 잘못 아니에요. 회장님은 그날 누군가가 만든 그늘 속에서 사고를 당한 거예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 깊은 숨이 폐 한쪽을 채우기도 전에 그의 손끝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지우가 그 순간을 눈으로 포착했다. 움직였어요. 민정도 놀라서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지금 방금. 하지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작은 떨림을 느끼며 오래 잊고 살았던 희망이라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떠올렸다. 정미가 무너진 자리에서 4년간 묶여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결국 그의 다리를 움직일 첫 불씨가 되고 있었다. 정미가 보안팀에게 이끌려 나간 뒤 회장실은 더 깊은 정적에 잠겼다. 사람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 공간 전체의 온도가 변한 듯했다. 벽에 비치는 그림자마저 길게 늘어져 고요를 증폭시키고 있었다. 도윤은 휠체어에 앉은 채 그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진실의 조각들을 조용히 더듬고 있었다. 4년 전 일어난 사고, 자신의 부주의라 믿고 스스로 죄책감의 굴레를 씌웠던 사건, 그 사고로 한 명이 죽었고 그 가족의 눈물을 떠올릴 때마다 다리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동안 그는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고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 하지만 박 실장의 고백 이후 단단히 닫혀있던 마음의 문 뒤에서 다른 울림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죄책감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이해한 순간 그는 비로소 다른 감정을 바라볼 여유를 갖게 되었다. 지우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다. 아이의 눈빛은 깊은 강의 물결처럼 잔잔하게 회장을 감싸고 있었다. 회장님, 이제 진짜 아파해야 할 때예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날카롭게 가슴의 중심을 찔렀다. 그날 오후 도윤은 결심을 굳혔다. 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가기로. 비오는 기운이 머문 회색 하늘 아래 회장은 오랜만에 회사 밖으로 나왔다. 휠체어를 밀고 있는 민정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지우는 비가 다시 내릴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윤의 숨소리는 짧고 거칠었다. 그동안 수백 번 결심했지만 한 번도 실행하지 못했던 일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 피해자 가족의 집은 오래된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문 앞에 도착하자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회장님, 괜찮아요. 지우가 조용히 그의 손등을 감쌌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마음이 이미 한 번 걸어간 거예요. 그 말에 도윤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발걸음이 들렸고 곧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낯선 이들을 경계하는 조심스러움이 먼저 비쳤다. 그러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도윤을 보자 얼굴이 얼어붙었다. 한도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이 이 이름 앞에서 뒤섞였을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어렵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여성의 눈은 금세 붉어졌다. 그러나 그 눈동자에는 단순한 분노만이 아니라 오랜 슬픔과 지쳐버린 체념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회장님 책임이 아닌 걸 이제 알았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누구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도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래도 미안합니다. 그저 진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당신의 남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그의 고개 숙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꽉 물었다. 그동안 쌓여있던 원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눈앞의 남자는 그저 한 인간으로서 무너져 있었다. 민정은 뒤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지우는 회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회장님, 지금처럼 진심이면 돼요. 여성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마침내 말했다. 저도 이제 남편을 보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미워하느라 너무 긴 시간을 썼네요. 그 말은 회장의 심장을 깊게 흔들었다. 사죄와 용서,
그리고 스스로에게 내리던 벌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도윤의 두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착각이었지만 곧 떨림은 분명한 움직임으로 바뀌었다. 민정이 놀라 외쳤다. 회장님, 지금 다리가... 지우가 재빠르게 무릎 아래를 살폈다. 아이의 얼굴이 천천히 밝아졌다. 회장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다리도 따라온 거예요. 도윤은 숨을 고르며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4년 동안 감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곳에서 지금은 뜨겁게 살아있는 무언가가 일렁이고 있었다. 이게 정말... 손끝이 떨리고 시야가 흐려졌다.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다.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남편이 회장님 살아있길 바랄 거예요. 이제 서로의 짐 내려놔요. 그 말은 마지막 남아있던 어두움을 조용히 지워냈다. 지우는 회장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이제 첫걸음이에요. 회장님 마음이 드디어 스스로를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비구름이 조금씩 걷히며 햇살이 골목길을 비추기 시작했다. 오래도록 얼어붙어 있던 회장의 세계에 비로소 첫빛이 들어온 순간이었다. 그날 도윤은 비로소 다시 걷는 길을 마음속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몸은 그 마음을 조용히 따라가기 시작했다. 피해자 가족과의 대면 이후 며칠 동안 회장은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할 감정의 변화를 느꼈다. 오랫동안 돌처럼 굳어있던 죄책감이 걷히자 그의 가슴 안쪽은 오히려 허전하게 비워진 듯했다. 그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올지 그는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자신을 속박하던 굴레가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랜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지우는 매일같이 회장실을 찾아왔다. 아이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여전히 같은 온도였지만 회장이 느끼는 감각은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긴장 대신 기대가, 죄책감 대신 희망이 자리한 채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장은 다리에 붙은 미세한 통증을 느꼈다. 그 통증은 불편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이라는 신호가 다리를 통해 올라오고 있었다. 지우야, 지금 아프다. 그의 말에 아이가 웃었다. 아픈 건 좋은 거예요. 살려고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 말은 누구보다 회장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다. 한편 정미에 대한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비자금 계좌, 오랜 기간 숨겨온 횡령, 차량 고해 조작, 협박 정황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져 그녀의 실체를 드러냈다. 검찰에서 회사로 공식 통보가 도착한 날 임원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동안 회사의 핵심이자 회장의 최측근이라 여겨졌던 정미가 사실은 회사의 쇠퇴를 조용히 끌어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정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회장을 향해 낯선 눈빛을 잃지 않았다. 회장님, 결국 이렇게 버리시는 겁니까? 도윤은 담담히 답했다.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너야. 4년 전 이미 내가 나를 버린 거지. 정미는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끌려갔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오래된 악취 같은 그림자만 남아 있었다. 정미 사건이 마무리된 뒤 회장은 본격적으로 재활을 시작했다. 그동안 의료진이 수백 번 권했던 재활이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한 몸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지우는 재활실에서 회장의 곁을 지키며 말했다. 걷는 건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회장님은 이미 마음으로 한 걸음 걸었어요. 몸은 마음을 따라갈 때가 된 거예요. 그 말은 의학적 설명이 아니었지만 회장에게는 그 어떤 의사보다 설득력 있었던 진단이었다.
처음 며칠은 다리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해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지우가 작은 손으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었다.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그 한마디는 값비싼 치료 장비보다 더 큰 힘을 줬다. 재활을 시작한 지 보름째 되는 날, 마침내 그는 스스로 두 발을 세웠다. 민정은 입을 덮고 눈물을 쏟았고 지우는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에 꼭 붙들었다. 회장님 혼자 서셨어요. 도윤은 숨을 거칠게 들이쉬며 떨리는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4년 동안 자신을 배신한 것 같았던 두 다리가 지금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나 서 있다. 그 목소리는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재활실 전체를 가르는 새로운 선언처럼 들렸다. 이후 그는 점점 더 오래 서 있고 더 멀리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의사들은 기적에 가깝다고 했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용서가 만든 변화라는 것을. 며칠 뒤 그는 지유에게 조용히 말했다. 약속을 해야겠구나. 어떤 약속이요? 지유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이제 너희 둘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민정은 순간 말을 잃고 두 손을 입가에 가져갔다. 그동안 삶에 닥친 험한 날들 속에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지우는 회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웃었다. 그럼 우리도 회장님 가족이에요? 그래.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우는 회장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그의 손을 감싸쥐었다. 회장님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도윤의 눈가가 천천히 젖어갔다. 4년 동안 그는 병상보다 더 깊은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그를 믿어주는 아이가 있었다. 과거의 어둠을 함께 지나온 어머니 같은 존재도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걷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재활실 한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다시 살겠다. 지유와 민정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두 발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시작은 느렸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만큼은 단단했다. 아이의 말처럼 그의 다리가 아팠던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던 것이었다. 마음이 치유되자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도윤은 비로소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그의 4년은 그렇게 끝났고 새로운 삶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다.